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피곤하실 텐데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토큰 런칭과 토크노믹스 팀의 고준호고 저희 팀원으로 이제 한충현, 서동욱, 이응호입니다. 일단 연구 대상과 목적으로 저희의 연구 대상은 이제 토크노믹스의 과거 사례 연구하고 네, 각 프로젝트에 맞는 토크노믹스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에 맞는 토크노믹스 설계에 대한 제언을 쓸 예정이고 네, 연구 목차로는 토크노믹스에 대한 정의, 발행 구조, 분배 방식, 판매 방식, 유틸리티, 최종 재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의한 토크노믹스는 토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토큰 홀더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큰 발행 구조를 크게 단일, 듀얼, 트리플로 나눴어요. 우선 단일 토큰 구조부터 보시면 BNB의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아까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BNB를 조사한 이유는 이제 토큰의 유틸리티가 굉장히 많고 네, 명확한 소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바이낸스 거래소라는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네, 토큰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는 소각 구조 그리고 실질적인 유틸리티 이 세 개를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네, 듀얼 토큰 구조는 P2E 게임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를 먼저 조사를 해봤는데 P2E 게임들은 게임 내에 통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유틸리티 토큰과 그리고 가치를 모으고 거버넌스 용도로 사용되는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합니다. 이 둘을 두 가지의 토큰으로 구분한 이유는 첫 번째로 게임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화의 생산과 네, 자산의 순환이 발생해야 하고 여기서 토큰의 매개가 되는 그 교환의 매개가 되는 재화가 필요해서 동시에 P2E이기 때문에 보상으로 계속해서 제공하는 토큰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게임에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나 게임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 수급을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게임의 거버넌스를 매개할 수 있는 발행에 한계가 있는 일종의 지분 역할을 하는 토큰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서로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해서 하나의 토큰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하며 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엑시 같은 경우에는 SLP와 엑시 토큰이 있습니다. 그 다음 듀얼 토큰은 테라와 루나를 조사했는데 네, 테라와 루나는 다들 좀 아실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세타와 세타 퓨에를 조사를 했어요. 세타는 탈중앙 비디오 스트리밍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블록체인이고 세타와 세타 퓨엘은 완전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기존의 플랫폼 코인이 수행한 역할을 일부러 둘로 쪼개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세타 토큰은 고정된 발행량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커들은 세타를 스테이킹하는 비율에 따라서 세타 퓨엘 토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세타 퓨엘 토큰은 세타 체인의 가스 비용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성 토큰입니다. 이 두 개를 굳이 또 나눠 놓은 이유는 세타 퓨엘이 담당하고 있는 가스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이 엔드 사용자가 아니라 세타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의해서 지불되게 됩니다. 이 플랫폼들이 이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플랫폼이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의 비용을 더 낮게 가져가면서 더 많은 시청자들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네, 다음 듀얼 토큰 그 사례로는 스시와 엑스스시 그리고 옴과 S옴 같은 디앱의 토큰과 해당 토큰의 스테이킹 유동화 토큰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것 또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가지의 토큰을 발행하는 트리플 토큰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제 거브, 엑스거브, VX거브라는 델파이 디지털의 리포트에 나오는 토큰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 트리플 토큰 구조의 등장 배경으로는 커브 파이낸스가 V커브라는 그 락업 보상을 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최대 4년의 락업이라는 문턱이 너무나도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거브 토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큰인 거브와 해당 거브를 스테이킹하는 X거브 그 X거브를 다시 한번 락업 거는 VX거브 토큰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투자 문턱을 좀 줄이게 되고 인덱스 펀드나 신탁 상품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엑스거브에만 참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네, 락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투자자들이 엑시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파생 상품으로 인한 중앙화 문제 또한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 구조를 정리하자면 단일 토큰은 보통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경우가 많고 가스 수수료나 명확한 유틸리티로 가능한 토크노믹스입니다. 듀얼 토큰은 상충되거나 하나의 토큰에 담기 어려운 기능을 분산하거나 서로 두 개의 토큰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가치 안정화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트리플 토큰 구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듀얼 토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토큰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토큰 분배 방식인데 토큰의 분배 비율과 베스팅 그리고 에어드랍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네, 토큰 분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런 얼로케이션과 베스팅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토큰이 있는 만큼 그 토큰의 분배 비율이나 베스팅 구조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런 얼로케이션을 가지고 나와요. 토큰들이 ICO나 세일 얼로케이션 그리고 팀원들의 물량, 뭐 유동성 물량, 마이닝 물량, 에어드랍 물량 이렇습니다. 토큰 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네, 베스팅이라는 용어는 일단 토큰을 특정 기간을 두고 가득하는 방법이며 클리프는 최초로 베스팅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베스팅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다들 많이 사용하는 선형 베스팅이 있고 선형 베스팅은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물량이 가득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토큰에 주어진 양에 따라서 베스팅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쪼개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베스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멀티시그 월렛을 통한 다중 서명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커스터디 월렛이나 이런 서드파티 앱을 통한 관리 방법 그리고 베스팅 자체를 컨트랙트에 내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토큰 할당 비율과 베스팅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일단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간단하게 봤었는데 비트와 도지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성을 좀 목표로 100% 커뮤니티가 마이닝할 수 있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83.47%의 물량을 가져가게 됐고 파운더나 프로젝트가 16.53%를 초기에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팀이 가져가거나 5차례 펀딩 라운드로 분배를 하고 솔라나 재단이 가져가고 커뮤니티에 분배되는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팀 토큰들의 비율이 좀 큰 경우들이 많은데 팀 토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팀들이 분배받게 되는 토큰은 일종의 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톡 옵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스톡 옵션은 경영자에게 연구개발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좀 극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1,500여 개의 ICO를 조사한 결과 경영진이 토큰 락업 베스팅을 가지고 있고 인센티브로 일부 토큰만을 보유할 때 실패율이 낮고 미래 고용이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팀 토큰의 할당과 베스팅이 장기적인 프로젝트 성공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팀에 어느 정도 충분한 할당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베스팅 기간이 너무 짧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큰 에어드랍 조사인데 에어드랍은 크게 3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향후 출시될 서비스의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며 이미 출시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또한 토큰 공급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가 토큰보다 먼저 출시한 경우로 소급적 에어드랍이라고도 불리는데 DYDX, 유니스왑 등의 디앱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어드랍의 문제점으로 파악한 것은 에어드랍을 위해 트랜잭션을 남겨놓기만 하는 그리고 메타마스크 다계정으로 무장한 일종의 에어드랍 헌터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이런 에어드랍 헌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드랍 적격자 기준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에어드랍은 소급적 에어드랍이라는 말처럼 과거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 토큰 대부분이 매도되며 그 초기 토큰 경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이러한 토큰 경제 악영향으로 인해서 미래 프로토콜 사용 유인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온체인 액션이 아닌 형태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 보상 측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식들로는 과거 행위로 토큰을 할당하고 추가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토큰을 클레임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으며 KYC를 통해서 다계정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이런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어드랍 정책을 게이밍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유저가 대다수인 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케이스 스터디는 메인넷 스테이커에 대한 에어드랍인데요. 이게 테라랑 코스모스에서 주로 많이들 하는 방식이었어요. 테라 메인넷에 출시한 대부분의 DF 토큰, 뭐 앵커, 미러, 아스트로 등은 루나 스테이커에게 에어드랍 보상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런 에어드랍을 통해서 수많은 스테이커에게 마케팅을 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한 메인넷의 보안성이 기여하는 유저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이 또한 앞에서 봤던 소급 에어드랍과 비슷하게 각 DF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데, 루나를 스테이킹 해놓기만 한다면 이 에어드랍 되는 토큰의 정체가 뭔지 몰라도 본인 몫에 해당하는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루나를 모으는 데에만 집중했던 이런 그 루나틱스들에게 이런 에어드랍은 루나를 추가 매수하기 위한 보너스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및 경쟁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에어드랍인데, 예시로 룩스레어를 들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오픈시에서 3위더 이상의 거래액을 보유한 유저들은 룩스 토큰을 할당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조건만 있다면 소급적 에어드랍과 비슷하기 때문에 룩스레어는 토큰 클레임 조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룩스레어의 NFT 판매 등록을 하는 유저들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비록 그 자전거래 의혹이 있긴 했지만 초기 거래액이 오픈시의 5배까지 달했던 것을 보면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룩스레어의 에어드랍은 충분한 바이럴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쪽의 결론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크립토 유저들은 특정 프로젝트와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얼라인하는 것에 익숙치 않고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을 통한 마케팅도 좋지만 이에 앞서 에어드랍된 토큰을 매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출구와 수요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큰 판매 방식인데, 케이스로 런치패드, LBP, 그리고 망고마켓과 미소 옥션, 락드랍과 LBA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런치패드는 저희가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주로 조사를 했는데, 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주도하는 IEO예요. 장점으로는 투자자 측면에서는 바이낸스가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프로젝트들만 올라온다는 경향성이 있어요. 불필요한 가스 비용도 내지 않고 바이낸스에 그대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젝트 측면의 장점으로는 크립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하기가 쉽고 상장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팀원들의 인센티브가 높아질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고, 토큰 런칭 전문가나 마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런치패드 참여자는 대부분 단기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일 수 있으며 프로젝트 입장에서 런치패드 난이도가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를 늘리지 못하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소 토큰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 토큰의 가격의 위험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치패드들의 효과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프로젝트는 가격 상승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런치패드 직후에는 올라도 몇 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밸런서가 지원하는 풀 중 하나인 LBP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경매 형식처럼 일정한 가격 하락 압력을 주는 방식이에요. 장점으로는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시작해서 고래나 봇의 초기 프론트러닝을 방지하고 토큰 런칭 초기에 더 적은 자본만 넣어도 진행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온체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부정적 피드백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초기에 비싸서 구매를 안 하고 수요를 보니까 지금 사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하게 되는 이런 부정적 피드백의 연속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하락 압박은 결국에는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BP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니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옥션으로는 미소와 망고마켓을 조사를 했는데, 이 미소 같은 경우에는 스시스왑의 토큰 런칭 서비스예요. 미소에서는 크게 3가지 옥션을 지원을 하는데, 크라우드 세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양의 토큰을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고, 더치 옥션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로 예상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으로 비딩을 시작해서 판매 물량이 다 팔릴 때까지 가격이 선형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배치 옥션은 배분되는 토큰 총 분배량이 모금액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의 지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락드락과 LBA인데 이거 델파이 디지털에서 만든 토큰 런칭 방식이고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설계 목적은 과거 행위에 대한 보상을 지향한다입니다. 그래서 락업 등의 미래지향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로 하고자 했고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유통량과 최대 공급량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시장에 의한 가격 발전을 주도함으로써 하이 테스트에 의한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동성 풀 락업에 따른 추가 보상을 줘서 초기 유동성 부츠스트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보세에 의한 프론트 러닝 문제도 해결하고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스트로포트라는 테라 예전에 덱스의 케이스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단계로 락드랍을 진행을 합니다. 락드랍은 토큰 분배 단계이며 각종 토큰 페어 락업 규모와 기간의 미래에서 아스트로 토큰을 분배해 줍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LBA인데 LBA에서는 가격을 발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페이지 1에서 유저들이 받은 아스트로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UST를 아스트로 UST LP에 예치하는 경매 방식입니다. 이 참여자들이 예치한 아스트로와 UST 비율에 따라서 아스트로 가격이 결정되고 각 페이지 1, 2는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해요. 그래서 LP에 예치한 밸류에 따라서 LP 지분율을 유저들이 얻게 되고 해당 LP는 3개월간 선형 분배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아스트로 UST LP에는 초기에 약 220억 원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토큰 판매를 정리한 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큰 유틸리티인데 토큰 유틸리티는 이제 프로토콜 내의 유틸리티, 흔히들 아시는 뭐 거버넌스, 수익 공유, 일드 파밍 등이 있겠고 프로토콜 외에서의 유틸리티로는 파트너십이나 결제 서비스를 들었습니다. 네, 프로토콜 외의 유틸리티를 보자면 블룸버그 리포트에 따르면 21년에 암호화폐 지급 결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압도적이었는데 알트코인들이 많이 부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65%, 이더리움이 15%, 각종 스테이블 코인이 13%로 소비처는 주로 보석이나 시계 같은 사치품들이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지급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아요. 비트페이의 한 달 평균 처리 건수는 6만 건 정도인데 비전이 2,060억 건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유틸리티, 결제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고 캐나다 버거킹이나 미국의 영화관 업체인 AMC 등에서도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언할 부분들은 극적인 마케팅 효과가 필요하다면 런치패드를 이용하는 게 좋겠고 온체인 유저나 탈중앙성, 가격 발견 측면을 좀 고려한다면 LBP 같은 옥션 방식 토큰 런칭보다 토큰 런칭 직전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충성 고객을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런칭 전부터 토큰 판매를 하기 전에 살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토큰 런칭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런칭 직전까지의 파운더의 커뮤니티 참여가 ICO나 IDO 같은 것들의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보았습니다. 팀원들의 베스팅과 투자자들의 베스팅은 길면 길수록 좋고 이렇게 장기간 인센티브가 얼라인되는 측면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충성 고객을 계속해서 유지할 유인책, 즉 토큰 에미션을 충성 고객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방식들을 토크노믹스에 잘 녹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토크노믹스는 결국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와 프로젝트의 장기 지속성을 위한 퍼즐 중에 한 조각이라고 생각했으며 정답은 없지만 각 프로젝트에 맞는 설계를 하고 절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미디엄 아티클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 아까 전에 다른 토크노믹스 조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런칭을 하거나 하려면은 그 토큰 자체가 이 서비스의 중심인 것처럼 표현해서 판매를 하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의 중심이 토큰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조금 궁금한데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 가장 지속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저는 바이낸스랑 BNB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 BNB 토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서비스인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실사용자들은
사실 BNB 토큰이랑 별 상관없이 그냥 그 거래소가 좋고 안전하고 하니까 그걸 쓰는 건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BNB 토큰이 오르고 그런 구조가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토큰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 보여서 그게 맞는 건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서비스가 주가 되어야지 토큰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앞에 팀에서 보여드렸던 장표 그 A16G의 그 장표처럼 토큰은 초기에 네트워크를 부트스트래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이제 토크노믹스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보면은 결국 이제 결론이 뭐냐면 토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게 시장에 잘 맞느냐가 더 중요하고 토큰은 수단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토큰도 결국 시장에 맞아서 팔려야만 지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서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준호님께서 이제 초창기 부트스트래핑의 토큰이 좀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부트스트래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그 결제 그 시스템 만든 곳에서 초창기 때 거의 망하기 직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쓴 게 그냥 가입만 하면 무조건 10만 원씩을 뿌렸대요. 이게 10만 원씩 뿌리고 친구 추천해도 10만 원 뿌리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냥 그게 꼭 토큰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냐면 사실 사람들을 토큰으로 끌어들인다는 거는 토큰이 뭔가 가격이 다 가스아 막 졸업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제 토큰 사고 그런 식으로 부트스트래핑을 뭔가 모으는 걸 텐데 그게 사실 건전한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토큰이어야 하는 이유가 뭘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정말 솔직한 의견을 드리면 당신이 페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큰을 찍어서 그들에게 주는 거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고요. 뭐 다른 정제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네, 펀드레이징인 것 같아요. 초반부터 돈을 많이 투자를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돈을 줘도 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투자금 없이 토큰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네, 토큰으로 더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저희 팀도 되게 비슷한 주제를 했는데 되게 비슷한 결론에 좀 다다른 것 같아서 같이 좀 술 한잔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렇게 정리된 아티클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잘 들었고요. 그 제가 요새 그 인플레이셔너리한 모델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모델이 인플레이셔너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 팀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토크노믹스를 가졌던 프로젝트가 뭐가 있으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사실 플레이티프스의 그런 시간에 기반한 스테이킹 모델이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유저가 해당 프로젝트에 좀 기여를 한 기간만큼 계속해서 토큰의 인플레이션이 해당 기여한 유저들에게로 흘러가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왕 일어나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면 그게 좀 장기간 기여자들이나 이런 로열티 있는 유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는 약간 재환님이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 쪽 관점에서 좀 어프로치를 해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있어야지 신규 유저가 진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진입 가능한 가격대에서 무언가 또 활동이 일어나야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오히려 확보될 수 있는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한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영원이 된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올해도 한번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백스탑,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 백스탑이 일단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의 평시에는 이거가 계속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뭐 스테이킹이 된다든지 뭐 버닝이 된다든지 사용처 혹은 그러니까 사용처가 일단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